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정란입니다. 2016년 시험을 대비해서 회계원리 기본이론 강의 첫 강의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정말 반갑고요. 이번 기본과정부터 마무리 특강까지 같이 열심히 달려서 내년에 꼭 합격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첫 번째 우리 재무회계 파트인데요. 우리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재무회계 파트와 원가 관리회계 파트 두 파트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 재무회계 파트 첫 번째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기본 강의를 처음에 진행할 때는 제일 먼저 제가 지난 강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지만 이 장소에서 우리가 어떤 내용을 공부할 건지 개괄적으로 한번 목차를 확인해요. 그리고 그 목차에서 기출의 빈도를 한번 우리가 집중적으로 한번 조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본문 내용을 공부하고요. 중간에 선다형 문제, 객관식 문제가 있으면 잠깐 확인하고 그 다음에 주관식 문제 중에서 중요한 문제들을 한번 정리하는 그런 시간으로 기본 이론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본 이론 다음에 심화 과정에서는요, 똑같이 우리가 이제 기본서로 공부를 하지만 제가 다양한 좀 더 심화된 내용을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제가 탑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장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는데요. 이 1장에서는 제가 작년에 같은 경우는 기출 빈도를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연차의 횟수를 썼어요. 몇 회 이렇게 썼더니 여러분들이 잘 집중을 못 하시는 것 같아서 별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어디가 많이 나왔는지를 개괄적으로 보시고요. 나중에 요약 정리할 때 제가 그 기출 횟수는 다 표시를 해드릴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첫 장에 공부할 때는 회계와 회계 정보기 때문에 먼저 회계 공부의 내용을 해야 되죠. 그래서 회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기를 이해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부기와 회계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고요. 회계의 정의에서 우리는 이제 기준이라는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기준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잘 지켜졌는지를 검증하는 게 감사인데요. 요 감사에 대한 결과를 얘기하는 의견에 대한 내용이 두 문제 정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 전반에 대한 내용이 한번 기출되었고요. 자, 이 정보에 대한 거는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인데요. 요거는 뭐 우리가 기본적인 것이니까 간단히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통해서 이익계산, 이익의 측정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게 되는데, 요게 별들이 막 날아다니죠. 그래서 우리가 2015년까지 계속 빈번하게 나오는 계산 문제가 당기순이익과 관련된 계산 문제예요. 그래서 요 파트는 완전 숙지를 해야 되는 그런 계산 문제 유형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1장에서 기출 빈도가 가장 높고 빈번하고 최근까지 강세를 이루는 게 바로 당기순이익 측정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이 기초적인 내용이니까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기초회계랑 같이 중복되는 부분도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정리해 볼게요. 먼저 이제 우리가 회계를 공부하기 전에 부기 너는 누구냐, 여기서부터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회계 공부를 하기 전에 회계란 무엇인가를 물어본다면 대부분의 수험생님들께서 처음 공부하실 때는 회계를 부기로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즉 장부를 기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요. 자, 이거는 회계의 출발이 될 수 있는 기록하는 방법, 부기에 대한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기는 약칭이 뭐냐면 장부 기입의 약칭이에요. 이 북키핑, 이게 영어잖아요. 그래서 이 북키핑을 빨리 읽으면 부기가 된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는데요. 이 장부 기입의 약칭입니다. 그래서 이걸 부기라고 하는데, 그럼 부기는 결론적으로 장부를 기록해요. 장부에. 그럼 아무거나 기록하지 않죠. 여러 가지 변동사항, 자산, 부채, 자본, 재산의 변동 상황을 기록하게 되고, 그 기록하고 계산하고 정리하는 방법, 기술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가계부를 생각해 보세요. 가계부를 열심히 기록하면 한 달 동안 내가 수입한 금액이 얼마고 한 달 동안 무엇을 지출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것을 뭐라 그래요? 한 달 동안의 수입액, 한 달 동안의 교통비, 한 달 동안의 뭐 예를 들어서 친구들과 만난 교재비,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숫자들을 알 수 있고 내용을 알 수 있죠. 이걸 정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이것을 기업에 확장을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열심히 기록을 하면 그때 뭐가 나오죠? 정보가 나와요. 매출액이든 예를 들어서 열심히 기록하면 매출액이 얼마고 우리 종업원에 급여가 얼마고, 자, 이러한 데이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기록을 해야지 이런 게 나와요. 기록을 해야지.
자,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정보라고 그래요. 근데 일반 정보가 아니라 무슨 정보라고 하죠? 회계 정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기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논점은 뭐냐면 내가 장부를 기록한다. 장부를 기록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한테 궁극적으로 가져오는 건 뭐다? 정보를 뭐 하는 거죠? 주는 거죠. 정보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록은 결국 뭐예요? 회계 정보를 생산한다. 이렇게 어려운 표현을 하는 거죠. 제가 기초회계 때 말씀드렸지만 이 회계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요. 평소 때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용어를 쓰는 것이죠. 그리고 숫자가 개입된다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공부하실 때는 무조건 회계적 용어를 이렇게 내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 하지 마시고 자,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일상적인 표현들로 먼저 생각해 보시고 자, 그것을 회계적 용어로 바꾸는 이 전환의 과정을 많이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회계적 용어가 익숙해질 때까지 시간이 이제 지나면 익숙해지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런 전환의 과정이 없이 그냥 받아들이려고 하면 상당히 어렵게 느껴지기만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풀어서 먼저 생각하시고 그렇다면 기록은 결국 뭐다? 정보를 만드는 거구나. 근데 일상 정보가 아니라 무슨 정보다? 회계 정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회계 정보가 뭐가 있을까? 매출액이든 그 기업의 이익이든 그 기업의 빚이든 뭐 이런 것들이 다 정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부기는 정보를 만드는 거다. 그리고 만들기 위해서 뭡니까? 기록하는 뭐예요? 방법이다. 이걸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기록하는 방법이니까 이 방법도 종류가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죠? 방법도 아무 생각이 없는 방법이 있고 생각이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자, 단식은 뭐죠? 싱글.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기초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기계장치 10만 원을 자, 현금으로 구입하다. 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자, 이 사건을 기록할 때, 이걸 거래라고 하는 사건을 기록할 때 말입니다. 아무 생각이 없으면 한쪽 측면만 얘기하는 거죠. 기계를 구입했다. 얼마? 10만 원. 이렇게 한쪽 측면만 얘기하는 게 단식이에요. 그러니까 단식은 그냥 우리가 들어오고 나가고 이런 개념이에요. 그 싱글 개념이고 단식이요. 근데 복식은 뭐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기계를 구입했다. 그렇다면 이 기계를 구입할 때 기계만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기계 구입하면 내가 현금을 줬든 빚으로 샀든 어쨌든 간에 뭔가 반대쪽에 뭔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중적으로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현금으로 구입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내가 기계라는 자산이 증가함과 동시에 나의 기업에 있는 현금이 어떻게 됐죠? 현금으로 줬기 때문에 현금은 감소했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두 가지 구조로 이중적으로 기록하는 방법이 바로 복식부기라고 그래요. 이 복식은 더블이죠. 그래서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것에 대응 관계에 있는 것을 동시에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중성이라고 하는데 이 이중성이 원리 원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원칙이 뭡니까? 없다는 거죠. 여기는 원칙이 있다는 거죠. 이 원칙이 복식부기는 거래의 이중성, 양면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중적으로 분석을 하면 어떤 또 우리가 장점이 있냐면요. 어떠한 거래든 어떠한 사건이든 정보는 몇 개 이상이 나올까요? 한쪽이 있으면 한쪽이 있겠죠. 이중적이니까. 그래서 어떠한 사건이든 어떠한 거래든 우리가 이중적으로 기록하면 정보는 2개 이상을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공부하는 기록은 바로 이 복식부기로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복식부기로 공부하니까 이 원칙을 알아야 되겠습니까? 몰라야 되겠습니까?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1장의 회계와 회계정보 공부한 다음에 저 복식부기 원리를 2장에 걸쳐서 공부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저게 바로 회계의 출발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록을 해야지 회계정보가 나오니까요. 그래서 단식은 이제 뭐 모든 게 불완전하고요. 복식은 이제 우리가 완전하게 파악할 수 있고 이 내용들은 가볍게 보시면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기록하는 약속이 있는 게 뭐예요? 복식. 기록하는 약속이 없는 게 뭡니까? 단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회계를 공부하기 전에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뭐냐면 지금 이제 우리가 부기 공부를 했어요. 기업 안에서 계속 기록을 한단 말이죠. 장부 기입을 해요. 장부 기입을 하고 이 장부 기입을 하게 되면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자, 정보가 만들어지죠. 자, 회계 정보가 만들어져요. 자, 이런 말들이 사실 상당히 불편하죠. 익숙하지가 않고. 회계 정보 생산. 자, 그럼 이것을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하기 위해서는 뭐 매출액이라든지 뭐 그 직원들의 급여라든지 뭐 이런 뭐 데이터들이 나온다는 걸 기록해야지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기록을 하면 여기까지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식회사인 경우는 이 회사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집단들이 있어요. 이 집단들은 회사에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누구한테 관심이 있으면 그 사람을 알고 싶죠.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디가 있는지 이런 게 다 궁금하단 말이죠. 그런 정보의 욕구가 생겨요. 이것을 정보의 수요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주체들이 이제 회계정보 이용자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주주를 생각해 보세요. 이 주주는 요 A라는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는 자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 주주는 저 A 회사가 참 잘 우리가 기업 가치가 극대화가 돼서 주가도 극대화돼서 자기의 부가 증대되기를 원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저 A 회사가 어떻게 잘 돌아가고 있는지 알고 싶어요? 안 알고 싶어요? 엄청 알고 싶어요. 이것을 우리가 정보의 수요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렇게 알고 싶어 한다는 거죠. 주주가. 이렇게 알고 싶어요, 이렇게. 정보를 알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 회사는 이 알고 싶어 하는 정보의 욕구를 충족시켜줘야지 소통이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회계의 정의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주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알고 싶죠. 뭐 이 회사가 지금 잘 나가는 회사인지, 지금 이익이 있는지, 손실이 있는지, 부채가 있는지 여러 가지 알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러한 정보를 알았을 때 이 주주는 그 주식을 더 살 수도 있고 팔 수도 있고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것을 의사결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회사는 이렇게 이들한테 정보를 제공하게 되겠죠. 그렇죠? 이때 이 정보를 제공하는 이 과정이 바로 회계라는 거예요. 이게 어카운팅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이렇게 이제 부기를 통해서 정보가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 만들어진 정보가 예를 들어서 매출액이다. 그럼 이 매출액이 정보 이용자한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전달이 되죠? 그렇죠? 전달이 돼서 이 주주나 채권자나 이런 무수히 많은 정보 이용자가 저 회계 수치를 가지고 자신의 의사결정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회계가 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이 매출액이 예를 들어서 분식이라든지 잘못된 정보라고 한다면 요들이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못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회계라는 것은 이렇게 만들어진 정보가 자, 여기 주체들한테 합리적으로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어떻게 정보가 제공이 된다? 자, 유용하게 제공돼야 된다. 유용한 정보가 되도록 어떻게 하는 거죠? 제공한다. 요 제공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정의하는 게 회계예요. 자, 그럼 회계 안에 뭐가 있을까요? 부기를 통해서 만들어진 정보가 있기 때문에 회계 안에 부기는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다만 회계의 정의는 이 부기를 포함하지만 누구를 강조하는 거예요? 자, 이 정보를 제공하는 요점을 강조한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의 회계학은 정보의 제공 관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9시 뉴스나 이런 데 보면 가끔 분식회계 그래가지고 우리가 대표이사 즉 우리가 이제 최고 경영자가 9시 뉴스를 장식하는 경우를 가끔 보신 적이 있죠. 그만큼 우리가 이제 회계 수치가 잘못되면 그 회계 수치를 믿고 투자한 많은 이해 관계자들이 손실을 보고 많이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회계는 이런 정보의 제공 관점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회계의 정의는 만들어진 정보가 유용하게 제공되는 과정, 여기까지를 우리가 회계의 정의라고 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회계의 정의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을 측정하고, 측정은 뭐 숫자를 기록하는 거죠. 일정한 원리 원칙에서 기록, 계산, 정리, 여기까지가 바로 부기죠. 그러면 정리하면 뭐가 나와요? 회계 정보가 나와요. 자, 회계 정보가 어떻게 된다?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그 만들어진 정보를 정보 이용자, 아주 다수의 정보 이용자 이들한테 어떻게 합니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이죠. 그러면 유용하다는 건 뭐냐면
이게 이들한테 유용하려고 한다면 이 정보 주체자들, 정보 이용자들, 뭐 주주, 채권자 이들한테 그들이 정말 필요한 정보로 제공돼야 한다는 얘기죠. 내가 아무리 회사의 정보를 봐도 내가 이제 의사결정을 못 하겠다. 그건 유용한 정보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회계정보 이용자가 합리적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정보가 제공되는 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부기까지는 뭡니까? 정보를 만드는 거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뭐죠? 회계정보를 자, 이용하는 거 또는 활용하는 거. 자, 요런 측면을 우리가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 회계학은 요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요것도 포함하지만 자, 이렇게 활용되고 이용되는 측면을 강조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정보 이용자가 누구냐. 요게 이제 의미가 있겠죠. 자, 다시 한번 보시면 회사가 이렇게 있어요. 자, 이들은 회사에 관심이 있어요. 관심이 있어요. 그럼 회사는 이렇게 알려줘야 되겠죠. 이게 이제 어카운팅 회계란 말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이 알려줄 때 무슨 정보가 돼야 된다? 유용한 정보가 돼야 한다 그랬죠. 유용한 정보 제공. 그러면 유용한 정보 제공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정보 이용자들이 알고 싶어하는 정보를 충족시켜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 3번의 정보 이용자 누구에게 필요한가 이 얘기는요. 요 주체별로 필요한 정보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암기하시는 게 아니라 한번 상식적으로 읽어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투자자인 경우에는 주식의 시세 차익이나 배당 수익을 얻기 위해서 내가 지금 지분에 참여한 거거든요. 그럼 회계 정보를 통해서 뭘 할 수 있으면 되죠? 아, 내가 이 주식을 계속 살지, 팔지, 보유할지 이런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그 기업의 손익이라든지 뭐 재무 상태라든지 이러한 수치를 보고 평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정보에 대한 내용을 알고 싶어 한다는 것을 회사가 인식하고 회계 수치들을 제공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건 가볍게 보시면 돼요. 이런 채권자는 뭐가 중요하겠어요? 돈 받을 게 중요하죠? 그럼 지급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되겠고 종업원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나 급여를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막 이런 게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회계 정보를 통해서 우리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의 적립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급 능력의 안전성 같은 것을 수치를 통해서 보여주면 되는 거죠. 그러한 정보가 있을 때 이 주체들은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고요. 그리고 유용한 정보가 된다는 것이에요. 나머지는 뭐 여러분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회계의 분류. 자, 이 회계가 뭐라 그랬어요? 자, 회사가 정보 이용자한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회계는 이 전체 과정이기 때문에 자, 누구한테 이 정보를 제공할 것이냐에 따라서 분류가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이게 지금 회사가 정보 이용자한테 이렇게 전달하는 거니까 꼭 말하고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회계를 기업의 언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언어. 그렇죠? 그래서 이제 회계 수치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회계의 분류는 자, 정보 이용자한테 제공하는 거니까 그 정보 이용자가 도대체 누구냐. 이거에 따라서 재무회계와 관리회계로 구분되고 여러분 출제되는 범위 재무회계, 관리회계 그런 파트라는 것이죠. 그럼 재무회계는 뭐냐 이런 얘기예요. 이 정보 이용자가 불특정 다수인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외부 정보 이용자예요. 외부 정보 이용자. 그 외부 정보 이용자는 그 누구를 불문하고 외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많아요, 적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회계니까 그 회계가 그 정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약속에 의해서 전달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야지 일관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재무회계는 불특정 다수인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 원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원칙이. 그렇죠?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무회계 공부할 때 많은 시간을 한국 채택 국제 기준에 대한 규정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준이 필요하고 그 기준에 의해서 보고서를 만드는 것을 일반 목적 재무 보고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억할 거는 회계의 분류는 뭐다? 보고 대상이 뭐냐? 이게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관리회계는 내부 정보 이용자예요.
그 얘기는 경영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데 그림으로 정리해 볼게요. 자, 이 재무회계는 뭐 경영자의 모든 이해관계자죠. 그러니까 많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죠. 자, 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외부 정보 이용자다. 이 얘기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인 무수히 많은 이런 사람들, 자, 예를 들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한테 정보를 제공하려면, 자, 내가 예를 들어서 회계 수치를 얘기할 때 똑같은 얘기를 해야 되겠죠. A한테 하는 말, B한테 하는 말, C한테 하는 말이 다르면 그 정보는 객관성과 신뢰성을 잃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인한테 회계 정보를 제공할 때는 뭔가 규칙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재무회계는 뭐예요? 기준이라는 게 억수화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준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불특정 다수로 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준이 필요하다. 그 기준에 의해서 정보를 제공한다. 그래야지 정보 이용자가 믿고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그 정보 이용자가 무수히 많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무수히 많아요. 뭐 주채권자 있고 주주도 있고 뭐 채권자도 있고 종업원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들이 사실 이해관계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들이 원하는 방향은 다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대중도 있고 많겠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건물이라는 자산을 공시를 하려고 그래요. 보여주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 건물이라는 금액을 우리가 이제 보여줄 때 우리 회사는 지금 이걸 원가로 할 수도 있고 공정가치 재평가로도 할 수 있는데 우리 회사의 입장을 똑같이 얘기를 해야지. 예를 들어서 뭐 주주한테는 공정가치로 얘기하고 채권자한테는 원가로 얘기하고 막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재무회계,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할 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룰이 필요하다. 즉 기준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재무회계에는 기준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리고 이 이제 기준에 의해서 전달을 해요. 자, 그러면 뭐가 필요할까요? 정보를 전달할 때는 전달 수단이 필요해요. 자, 이 전달 수단도 주먹구구로 내 마음대로 막 그냥 그려가지고 보내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한테 똑같은 얘기를 해야 되니까 약속된 양식, 약속된 방법으로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레포트를 뭐라고 그래요? 재무제표라고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중추적 전달 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전달 수단은 자, 이런 표현을 제가 하는데요. 자, 중추적인 전달 수단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전달 수단. 자, 이걸 뭐라고 하죠? 재무제표라고 하죠. 그 재무제표를 통해서 자, 룰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진 약속된 표. 자, 이 레포트를 통해서 전달된다. 이게 바로 재무회계 핵심이에요. 그 재무회계는 불특정 다수이니까 약속이 필요하고 그 약속에 의해서 뭐다? 만들어진 표를 통해서 전달된다. 자,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재무회계 공부할 때 그래서 각 파트마다 한국채택 국제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 있게 공부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얘기고요. 근데 이제 관리회계는 뭐냐면 의사결정이에요. 자, 의사결정은 누가 하나요? 경영자가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영자가 필요한 정보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 이거는 불특정 다수인이 아니라 누가 본다는 거예요? 소수인 경영자가 보는 회계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뭐가 필요가 없겠습니까? 자, 기준이 필요가 없죠. 기준이 필요 없죠, 그냥. 그렇죠? 그리고 보고서도 약속에 의해서 만들 필요가 없죠. 우리 경영자는 레포트 보고식을 좋아하면 보고식으로 하면 되고 우리 경영자가 비교식으로 하면 비교식으로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특수목적 보고서지 약속된 보고서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게 가장 핵심이고요. 그리고 정보는 이 재무회계는 과거 사건을 기록한 거니까 과거지향적이라고 볼 수 있고 자, 관리회계는 과거지향적인 것도 있지만 경영자의 의사결정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인 측면도 존재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저희 시험도 이쪽이 80%죠. 그렇죠? 이 관리회계에는 이제 원가까지 포함하면은 이제 8문항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 대상이 누구냐에 따른 분류라는 거 다시 한번 익혀두시고요. 사실 재무회계가 뭐냐, 관리회계가 뭐냐 이런 시험 문제보다는 우리가 앞으로 공부해야 될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어떻게 지향해야 되는지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이 체계를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상에 따라서 두 가지로 구분된다. 다시 한번 확인을 부탁드릴게요.
자, 회계와 회계 기간, 회계 기간과 회계 단인데요. 여러분 그 전에 이제 교재에 보시면 기출 확인 예제가 있어요. 근데 이 문제는 여러분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간단히 같이 한번 볼까요? 기출 예제 먼저 잠깐 보시면 다음 중 회계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회계는 정보 이용자한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이라고 그랬는데 1번 지문 보면 경영자의 수탁 책임을 보고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수탁 책임이라는 건 뭐냐면 경영자가 전문 경영자가 회사의 경영을 수탁받아서 얼마나 일을 잘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평가 지표라는 거죠. 자, 그런 잘했는지를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뭐 실적이라든지 이렇게 회계 수치를 통해서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책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평가를 가능하게 해주는 게 회계의 기능이 있죠. 자, 이거는 1번은 맞는 지문이고요. 2번은 관리에게는 기업 내부 정보 이용자가 의사결정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랬는데 이것도 맞는 내용이죠. 관리에게는 경영자의 의사결정과 관련된 내용이고 최고 경영자의 사임은 중요한 경제적 사건이지만 회계상 거래가 아니다 그랬죠. 이것도 맞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최고 경영자가 사임한 것은 정말 중요하죠. 그러나 기업의 자산부채 자본의 증감을 가져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는 기록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 회계 정보는 거래 인식, 측정, 처리, 보고의 단계를 거쳐 산출된다. 올바른 내용이죠. 앞에 나온 예제와 유사한 내용이고요. 5번째는 재무제표 작성 위한 기본 과정은 계속기업과 현금 기준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계속기업 과정에 의합니다. 자, 이 5번 지문은 저희가 나중에 배우는 내용인데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중복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요거를 앞쪽에다 배치시켰습니다. 여러분이 뭐 1순환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2순환, 3순환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앞쪽에 기초 문제라 할지라도 뒤에 문장과 연결해서 이렇게 결합형으로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 지문이 완벽하게 이해가 안 되시면 이순환 때 다시 보시면 또 느낌이 달라진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제가 이 문항은 제가 여기 한글 PT로 준비를 못했는데요. 다음부터는 문제 객관식 문제들도 제가 다 올려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내용 확인하겠습니다. 회계 기간과 회계 단인데요. 요거는 이제 우리 기초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기간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럼 회사는 계속 장부기, 부기, 기록을 계속해요. 여러분 기록만 계속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이게 정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죠. 현금이 얼마가 있고 이익이 얼마 벌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기간을 이렇게 자른다는 거죠. 그 인위적으로 잘라서 정보를 산출하려는 게 바로 회계 기간, 회계 연도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 보시면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기초라고 합시다. 자, 이건 기초. 그쵸? 1월 1일 12개월 법인인 경우에 여기는 이제 기말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 이제 중요한 거는 이 기초부터 기말까지를 단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해를 뭐라고 그래요? 전기라고 하죠? 그리고 다음은 차기라고 해요. 자, 이건 뭐 상식적으로 아실 거고요. 자, 이게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는 뭐냐면, 자, 기초서부터 기말까지 내가 열심히 기록했는데 여기까지 기록한 거 정리하자. 이게 회계의 기간이죠. 그래서 이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회계 기간 전체에 걸친 약속된 재무제표. 이게 바로 연차 재무제표, 정기 재무제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1년도 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뭐죠? 나는 빠른 정보를 알고 싶어 해요. 요즘에 뭐 인터넷이 뭐 속도가 워낙 빠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죠? 급하죠. 급해가지고 뭔가 빠른 걸 원해요. 금방금방 원하고. 그래서 막 갑자기 컴퓨터가 멈추거나 늦게 되면 막 화내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만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속도를 중요시 여기는데요. 자, 그래서 회계 정보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빠른 정보를 요구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정보를 우리가 이제 기다리게 됩니까? 바로 이제 6개월, 그쵸? 6개월 동안의 정보. 이걸 뭐라고 하죠? 자,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상반기, 그쵸? 하반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반기 재무제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연차보다 반기. 또 그리고 더 빠른 게 뭐예요, 여러분? 1, 4분기, 2, 4분기, 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나는 이거 6개월도 너무 늦다. 그래서 1, 4분기, 2, 4분기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분기와 관련된 보고서를 요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회계 기간이라는 것은 정보를 확정짓기 위한 것인데 기간을 구분한 거고 연차가 있고 그다음에 더 빠른 정보, 반기, 분기 이렇게 세분화된 정보를 많은 정보 이용자는 요구하게 돼서 그러한 정보가 산출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일단락을 해야지 여러분 요 시점에 내가 자산부채 자본이 얼마인 줄 알고 요 2016년이면 2016년 동안 내가 벌은 게 얼마인지를 내가 계산기를 두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기간을 산정하지 않으면 우리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계속 기록만 하는 거죠. 마치 내가 시장에서 열심히 장사하고 금고에 있는 돈을 세보지 않는 거랑 똑같아요. 그쵸? 자,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장사를 멈추고 가게 문 닫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금고에 있는 돈을 세봐야지 오늘 하루 동안의 매상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모든 장부를 12개월 법인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일단락 짓고 장부를 마감해서 그 기업의 성과나 그다음에 재정 상태나 이런 것을 알게 하는 대상 기간, 이게 바로 회계 기간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회계 단위는 뭐 그 재산 상태의 증가한 변화를 기록한 장소적 범위니까 이건 가볍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갑자기 이제 뭐가 나왔습니까? 교재에서 회계 기준이 나왔어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기준. 자, 이 회계 기준이 왜 나왔냐면 재무회계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 불특정 다수인 외부 정보 이용자. 자, 이들은 상당히 많은 자들이더라. 많은 사람들한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려면 뭔가 기준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기준이 필요해요. 룰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룰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 갭이라고 약자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이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 이걸 이제 우리 상식선에서 좀 알아둘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한국 채택 국제 기준이 그 대표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외부 정보 이용자한테 정보를 제공할 때 판단 기준, 적용 기준, 자, 요게 이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인데 이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자, 기준은 말이에요, 여러분. 회계를 우리가 실무를 할 때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회계 행위를 할 때 준수해야 될 지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지침은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겠죠. 우리가 이제 회계 쪽에서 유명한 다수의 권위 있는 전문가가 있을 거예요. 뭐 교수님들, 그 다음에 공인회계사, 뭐 이런 전문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전문가들이 지지가 있어야 되죠. 아, 그게 맞습니다. 공정가치 평가하는 게 맞습니다. 이런 지지가 있어야 되고, 그런 지지의 근거에서 뭐가 되죠, 여러분? 자, 우리가 그 기관을 통해서 제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유용한 정보를 목적으로 했을 때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가 지지를 얻어서 제정이 되는 게 있고요. 이 제정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자, 다수의 실무자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지금 보니까 실무에서 이걸 받아들여지고 있더라. 그래서 실무에 시행되고 있는 게 기준으로 수용된 게 있어요. 그래서 일부는 수용된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준이라는 것은 회계 처리를 할 때, 회계 행위를 할 때 지침인데 그 지침은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자, 제정되었거나 또는 뭐예요? 실무를 통해서 수용된 거, 이 두 가지로 구성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실무의 지침 원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자, 이런 특징들 기억하시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뭐 회계를 전공해서도 제가 아무리 외친다고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수의 권위 있는 전문가들에 의한 지지와 제정이 있어야 돼 있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실무를 통해서 받아들여진 것들도 기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자, 이 기준이 말이에요. 여러분, 보편 타당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보편 타당성이 있어야지 수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해관계자들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회사가 이렇게 있어요. 자, 회사가 이렇게 있는데 뭐 주주 있고요. 그 다음에 채권자도 있고요. 예, 종업원도 있고요. 뭐 이렇게 무수히 많은 집단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들한테 정보를 제공할 때 정보를 제공하죠. 근데 뭐에 의해서 정보를 제공한다고? 기준에 의해서.
룰에 의해서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정보를 제공해요. 자, 그런데 이 주주나 채권자나 종업원이나 기타의 정보 이용자들은 그들 상호 간의 이해관계에 서로 상반적일 수도 있죠. 똑같은 이해관계가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까 이들의 상반된 이해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정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은 자, 보편 타당성이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이들 서로 상의할 수 있는 이해관계를 같은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조정의 능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거 중요한 기준, 특징이죠. 자, 여러분 그 기준은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변합니다. 왜 변할까요? 환경이 바뀌니까. 여러분 제가 처음 회계 공부를 할 때는 기업 회계 기준이었어요. 조문 형식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공부할 때는 그 기준을요, 몇 장 안 되기 때문에 뜯어가지고 암기하고 다녔어요. 시험이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근데 이런 조문 형식에서 자,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기준이 뭐였냐면 조문이었어요. 1조, 2조. 조문 형식이었다가, 자, 요게 이제 뭡니까? 서술식. 이게 스테이트먼트식이라고 하죠. 서술식으로 하나의 책들이 나오는 게 기준서예요. 기준서. 국내 기준서가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뭐 이 기준서가 한국채택. 자, 국제회계 기준이죠. 자, 이렇게 이제 바뀌어요. 자, 이게 뭐냐면 그 전에 조문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뭐 그 해석이 다양하고 그리고 많은 산업의 동향을 반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바뀐 거고요. 이제 바뀌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계화 추세를 따라가면서 국제 기준으로 이제 국제 기준이 이미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가 채택한 것을 번역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바뀌어요. 바뀌는 이유가 이 회계를 둘러싸고는 많은 사회적 환경, 그 다음에 산업의 동향 이런 게 바뀝니다. 제가 옛날에 처음에 이제 사회생활 할 때는 그 당시에는 제조업 이런 게 상당히 많았죠. 서비스업도 있었지만,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그게 더 확장돼서 공간이 뭐예요, 여러분? 웹, 그치, 우리가 인터넷이라든지 모바일이라든지 이런 환경이 자꾸만 바뀌고 있어요. 이런 환경이 바뀌고 있을 때 옛날 방법의 회계 기준을 적용한다면 그게 유용한 정보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절대로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변화되는 환경에 같이 움직여야지 정보가 유용성이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뭡니까? 이 기준은 환경에 따라 뭐다? 변한다. 그래서 얘를 뭐라 그래요? 가변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가변적이다. 그래서 가끔 이 틀린 문장으로 뭐가 나오냐면 불변이다. 자,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런 표현이 나오면 우리가 어떻게 되지? 틀렸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환경에 따라 기준은 뭐예요?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끔 보면 기준이 바뀐 내용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학습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바로 이 기준이 바뀌는 거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노력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변적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다음 마지막에는 정치적 과정의 산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회계에는 다양한 정보 이용자의 부하고 직결돼 있어요. 주주, 채권자 맞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회계 처리에 따라서 누군가의 부가 왔다 갔다 거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뭐가 개입되겠습니까? 정치적인 우리가 협상 과정에서 개입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해관계자들이. 그래서 이런 이 회계 원칙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영향력이 행사하는 그런 정치적 과정의 산물이 바로 회계 원칙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계 원칙의 마지막의 특징 중에서 정치적 과정의 산물이라는 점 이것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준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재무회계에서 외부 정보 이용자한테 정보를 제공할 때 지켜야 될 룰, 바로 이 회계 기준은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제 회계를 행위할 때 지침서고 그 다음에 이해 보편 타당성이 있고 이해 조정 능력이 있고 가변성이 있고 정치적 산물이고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 다 특징적인 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회계 기준은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자, 기준에 여러분 거기 보면 형식이 있어요. 형식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요건 이론 문제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파트 중에 하나인데요. 지문으로 회계 기준을 만들 때
우리나라는 지금 한국채택 국제의 기준을 선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채택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원칙 기준이에요. 원칙주의. 그래서 이제 회계 기준을 해석할 때 취지하고 원칙을 억수로 중요시 여겨요.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을 막 낱낱이 얘기 안 해요. 그냥 잘해보세요. 그냥 비용으로 처리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비용으로 처리한다는 거는 만약에 문제에서 기준에서 비용 처리하세요 이렇게 나왔어요. 자, 예를 들어서 단기 비용 처리하세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원칙주의는 이게 다예요. 단기 비용이라는 것은 단기 순이익의 마이너스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단기 비용은 무수히 많은 이름들이 있단 말이에요. 매출원가도 있고 기타 비용도 있고 비용의 이름이 무수히 많죠. 그런데 그 구체적인 비용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자, 이익의 마이너스를 나타내는 비용이면 되고 그냥 그 선에서 끝나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원칙 중심이에요. 그러나 이 비용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매출원가로 하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규칙주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옛날에 조문 형식이나 옛날의 기준일 때는 규칙주의였어요. 그러나 최근에는 국제의 기준을 채택함으로 인해서 원칙주의로 바뀌었다는 거 이걸 기억하시고 그래서 그냥 단기 비용 처리하면 된다 그럼 이걸로 끝이에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상황이라는 게 뭐죠? 자, 단기 비용인데 이 구체적인 상황은 도대체 그러면 어떤 계정을 쓸 건가? 어떤 계정이 합리적일까? 뭐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랬을 땐 누구의 판단이 중요해요? 공인회계사와 같은 전문가의 판단이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칙 중심은 구체적인 상황에서 누가 개입될 수 있어요? 회계 전문가의 판단이 개입될 수 있다.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규칙과 취지와 원칙을 중요시해서 큰 틀을 제시하지만 구체적인 상황에서는 전문가의 판단이 중시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원칙 중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런데 자, 우리나라가 옛날에 했던 규칙주의는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 단기 비용이다. 단기 비용 처리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구체적으로 그 단기 비용의 계정 과목을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매출원가로 하세요.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자, 매출원가 계정으로 처리하세요. 구체적인 이름을 어떤 상황이든 모든 상황에 구체적인 규정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그대로 하면 되는 거죠.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비용? 누구의 비용으로? 매출원가로. 그럼 매출원가를 쓰면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판단이 최소화됩니까? 회계 전문가의 판단은 최소화되죠. 아까 원칙주의는요. 요들의 판단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중요했는데 규칙주의는 그대로 하라고 우리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의 판단이 최소화되는 거죠. 이런 차이점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론 문제에 살짝살짝 지문에 들어와서 나올 수 있는 지문들이기 때문에 원칙과 규칙의 차이, 그리고 회계 전문가의 개입 여부 이런 것들을 잘 좀 정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국채택 국제의 기준을 채택한 지가 오래돼서 이 문제는 이제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간단히 정리해보면 한국채택 국제의 기준의 특징은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중심? 규칙이 아니라 뭐다? 원칙 중심. 자, 규칙이다 아니라 규칙주의는 아니에요. 원칙 중심. 그리고 연결재무제표. 자, 요건 개별재무보다 연결재무제표를 중시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옛날에는 우리가 거의 다 원가법이죠. 원가로 취득원가를 평가하는데 이 공정가치의 유용성 때문에 공정가치 평가를 좀 더 확대하는 그런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특징들은 제가 그 밑에 간단히 써놨지만 그래도 이 세 가지는 한국채택 국제의 기준을 채택함으로써 얻는 그런 특징들이다. 이건 잊지 마시고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요. 특히 한국채택은 규칙이 아니라 뭐다? 원칙 중심. 그렇죠? 이걸 가장 중요시 여긴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기본서에 보시면 Q&A가 있어요. Q&A. Q&A는 이제 어떤 특징들을 얘기하고 대답하는 식으로 이렇게 써놨는데요. 제 성의를 생각해서 여러분 꼼꼼하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회계 기준이 지금 제정하는 내용을 잠깐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 지금 공부한 게 기준의 형식이었죠.
기준을 만든 형식이었고 회계 기준을 제정할 때 접근 방법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볼게요. 요 말은 이제 말이 어려운데 제가 그래서 그림으로 계속 이걸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회계 원칙을 만들 때 제정할 때 접근 방법이 두 가지를 병행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연역과 귀납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제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의 특징 설명할 때 말씀드린 것과 같아요. 뭐냐면 우리 회계의 목적이 뭐죠? 유용한 정보 제공이에요. 그러니까 의사결정자들이 합리적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쓸모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회계의 목적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원칙이 제정되는 거, 이게 연역적이에요. 목적 달성을 위해서. 쉽게 갑시다.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이렇게 권위 있는 자들에 의해서 다수의 그 권위 있는 자들의 지지를 얻어 제정된 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거 말고요. 실무를 통해서 경험이 축적되지 않습니까? 자, 이 경험이 축적이 돼요. 실무를 통해서. 자, 경험이 축적이 돼서 자, 이 경험이 축적된 것 중에서 받아들여진 게 있겠죠. 자, 이게 바로 뭡니까? 실무가 수용된 거죠. 그래서 실무가 자, 우리가 이제 실무에서 축적이 돼서 수용돼서 원칙이 된 거. 아까 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귀납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접근 방법, 회계 원칙을 만드는 접근 방법에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 연역적 접근과 그 다음에 실제를 보면서 경험이 축적돼서 받아들여서 제정된 귀납적 방법, 요 두 가지가 병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용어가 어려워서 제가 그림으로 그냥 끝내거든요.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연역과 귀납적을 같이 병행해서 제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접근 방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감사 얘기가 나오는데요. 요 감사는 뭐냐면 왜 갑자기 감사가 나왔느냐. 원래 회계 감사는 하나의 과목이에요. 그만큼 범위가 넓은데 저희 회계 원리에서 요 파트가 나왔고 저희 시험도 두 번 정도가 나온 이유는 바로 어떤 내용이냐면 여기에 있죠. 요 그림에 있는 거죠. 즉 우리가 무슨 얘기냐면 자, 회사가 이렇게 있으면 정보 이용자가 있어요. 그러면 정보 이용자한테 정보를 제공해요. 요 제공하는 과정이 어카운팅 회계라고 했는데 이때 우리는 최상위 목적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했어요. 근데 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우리가 수단이 있다 이거예요. 전달 수단. 자, 이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에 가장 중요한 게 누구라고 그랬죠? 여러분 재무제표라고 그랬잖아요. 재무제표. 자, 그러면 이 재무제표를 통해서 정보가 전달되는데 그러면 이 재무제표가 정말 잘 만들어져 있는 정보가 돼야지 믿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재무제표가 약속을 잘 지켰는지 누군가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약속이라는 게 뭡니까? 자, 재무회계는 기준을 지켰는지 기준의 준수 여부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준의 준수 여부를 누군가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준 준수 여부예요. 자, 기준의 준수 여부를 누군가 검증해 줘야 돼요. 그 검증하는 작업이 바로 감사, 회계 감사라는 거죠. 그래서 이 회계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검증을 받으면 이 재무제표는 객관적이고 믿을 만한 정보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본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감사의 의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외부 감사를 통해서 기준의 준수 여부를 검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건 누가 검증하겠습니까? 내부가 아니라 외부가 하겠죠?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공인회계사라든지 이렇게 회계법인에서 이제 감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감사인을 통해서 감사를 해요. 외부 감사인을 통해서. 자, 그러면 이 감사인은 감사한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뭔가 이제 자기가 감사한 것에 대한 결론을 레포트로 제시해야 되겠죠. 그게 바로 감사의 의견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감사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이 감사인이 제시하게 되는데 이 감사 의견이거든요. 요게 기출이 2번 있었다는 거예요. 자, 4가지 감사 의견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보세요. 참 잘했어요. 살짝 문제가 있죠? 심각합니다. 아, 나는 이 의견을 형성할 수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간단하게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이걸 깊게 들어가면 너무 깊게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감사인이 감사한 것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거죠. 그게 첫 번째는 적정 의견이에요. 그러면 이제 감사했을 때 이 재무제표가 말이죠. 우리가 약속한 기준을 잘 준수했습니다. 이게 적정 의견이죠. 위배 사항이 없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한정 의견은 자, 감사인과 경영자 간의 불일치, 회계 기준이 위배되는 거죠. 자, 요게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보다 좀 더 심각한 게 부적정이죠. 이게 의견 불일치 기준 위배가 아주 매우 중요한 거. 이게 이제 매우자가 들어갔죠. 그리고 뭐가 문제냐면 한정 의견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정도 문제가 있는데 그 한정 의견 갖고도 재무제표를 우리가 이제 오도나 불확실성을 나타내기에 부적절하다고 했을 때는 한정보다 더 강한 부적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 위배가 매우 중요하고 한정 갖고는 안 될 때는 부적정. 자, 그다음 마지막은 뭐죠? 의견 형성 자체를 안 할래요. 뭐 그런 얘기죠.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중요하죠. 감사 범위를 제한한 거죠. 이게 매우 중요해요. 이런 감사 범위를 제한한다는 거는 감사인이 회사 가서 자, 우리가 이제 원장 좀 가져오세요. A, B, C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회사가 A 것만 주는 거예요. B, C 거 안 줘요. 그럼 감사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제대로 못 하죠. 그러니까 감사 범위를 제한해 버리는 거죠. 뭔가 있으니까 안 주는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감사 범위를 매우 중요하게 제한을 했을 때는 우리는 이거를 이제 더 이상 감사할 수 없다. 그래서 의견 자체를 거절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감사 범위의 제한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매우 중요. 범위 제한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감사 증거를 획득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이것을 감사 표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감사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요 감사 의견의 종류 4가지, 요 4가지의 시험 문제, 여기 4가지 중에서 이제 2번이 요 감사 의견의 종류를 이렇게 지문 나오고 얘는 누구죠?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그래서 부적정 의견 물어보고 이런 문제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문제가 이제 나왔어요. 14회, 10일에 2번 나왔는데 14회 거를 잠깐 보시면 자, 보시죠. 감사인과 감사 경영자 간의 의견 불일치 이게 기준 위배거든요. 그 영향이 재무제표에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하다는 게 일단 중요하고요. 기준 위배가 매우 중요하고 자, 그리고 한정 의견 갖고는 표명할 수가 없대요. 자, 그렇다면 이보다 좀 더 우리가 다른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게 뭐죠, 여러분? 부적정 의견이다. 이렇게 아까 우리가 본문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1절의 공부를 여기까지 했는데요. 1절의 공부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부기 공부를 했어요. 그렇죠? 부기하고 회계를 공부하고 부기는 정보를 만드는 거고 그 만들어진 정보가 정보 이용자한테 유용하게 제공하는 과정, 시스템이 바로 회계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정보의 대상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외부 불특정 다수인이면 재무회계고 경영자문 관리회계다. 따라서 재무회계는 약속이 필요하다, 기준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준의 특성들을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정된 기준의 특성들은 다시 한번 복습해보면 회계 처리, 회계 행위를 할 때 지침서고, 그렇죠? 그 다음에 보편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이해관계자의 조정 능력이 있죠. 가변적입니다. 불변이 아니죠. 그리고 정치적 과정의 산물이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준의 특성들을 우리가 이제 공부했고요. 그리고 기준을 만들 때 접근 방법, 형식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잘 적용됐는지를 재무제표를 우리가 감사하는 작업이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회계감사고 그 회계감사를 통해서 적정 의견을 받았다면 재무제표는 믿을 수 있는 신뢰성과 객관성이 확보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감사인이 감사의 결과를 얘기하는 의견은 몇 가지가 있었어요? 4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4가지가 적정 의견이 있었고 한정이 있었고 부적정 그리고 의견 거절이 있었습니다. 자, 요 내용을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2016년 대비해서 첫 강의였는데요. 이 회계 정보에서 1절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다음 과정은 이제 회계 정보의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강좌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